교황 가운데 가장 열린 사고를 지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터 먼데이에 88세로 선종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와 10억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에게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 이슈에서는 세계를 움직였고 카톨릭 교회를 개혁했지만 자신이 희망한 것만큼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에게 주어진 화려한 특권을 영혼의 골다공증이라면서 보통 사람과 섞여 살았던 모습은 카톨릭 신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멘 공격 때의 민감한 군사작전을 시그널 앱뿐이 아니라 와이프와 동생, 개인 변호사와도 공유했다는 보도입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은 큰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도 합법 절차를 거쳐 추방하라고 하고 한 연방 대법관은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동료 연방 대법관들을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에 추가로 10억 달러 지원을 취소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백악관에서는 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를 낸 기업의 홍보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이름하여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3년 이후 모든 역대 대통령이 모은 것보다 많은 액수를 취임식을 위해 모았습니다. 두 번 취임식을 위해서 거친 돈이 3억 4,600만 달러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전기, 생각하는 기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 작가가 그에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격분했습니다. 교황이 선종한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오늘 축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우리가 처음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때는 2013년도 그때 3월 13일이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의 발코니 문이 열리고 새로운 교황이 등장할 때는 항상 거창함을 생각하죠. 막 북과 나팔 소리 그리고 화려한 교황복. 그런데 2013년도 3월 13일 제가 여러분들께 그날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흰 옷을 입은 교황이 이렇게 이렇게 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흰 옷을 입은 교황입니다. 소박하게 등장을 해서 아마 오늘 대기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백악관에 2015년도에 와서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에 초대받아서 이렇게 연설까지 하게 된 거 참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도 굿모닝이라고 했던가요? 아무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죠. 교황으로 되고 처음 등장했을 때도 역시 굿모닝. 그땐 이탈리아어였습니다. 라틴어도 아니고 부모님의 언어인 아르헨티나에서 자라고 했지만 태어났지만 13세기 만에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그런 유럽 출신이 아닌 교황이 그리고 첫 번째 예수교 회원이었었잖아요. 군중에게 교황 인사를 할 때 그냥 평범한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는 굿모닝 그날 군중에게 교황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약해지지 않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 이루지 못한 일들도 했었고 또한 적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 바티칸에서 수세기 동안 본인들이 해왔던 것을 있는데 이 교황이 겉으로는 온화하게 웃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성격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바티칸과 세계와 많은 일반 카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앞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소박한 그 어린 시절을 거쳐서 아프기도 했고 축구도 했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교회의 수장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 그 교황이 로마 시간으로 아침 7시 30분 어제 제가 부활절 예배 때 본인이 미사를 집전하지는 못했고 다른 성직자가 대독을 했지만 그 해피 부활절이라는
인사는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7시 30분, 35분으로 나오는 것도 있던데 그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어제 10시 30분에 눈을 감은 겁니다. 교황이 선종했죠.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한창 때였죠. 낮 2시 30분. 5주일 동안 폐렴으로 입원했던 거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 축도는 했고요. 지난 며칠 전에 그러니까 홀리 더스데이죠. 감옥을 찾았습니다. 감옥을 찾아서 여러분 곁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처음 이제 그 교황으로 등장했었을 때 그때 특히 이제 전임 교황이 피아노 치고 뭐 독일계로 라친 거 뭐 굉장히 화려한 그 옷 같은 것도 즐겨 했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굉장히 달랐죠. 그냥 평범한 빨간색 슬리퍼도 없고 화려한 교황 망토도 없고 교황을 상징하는 퍼플 뭐 이런 색깔도 없었습니다. 그냥 흰색과 신발은 검은색이었어요. 보통 사람이죠. 십자가요? 저 십자가가 1998년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 시절에 착용하던 그냥 철로 된 거예요. 가운데 약간의 장식만 있을 뿐 그 십자가를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은 바티칸에 12개 방이 있는 교황 전용 아파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방 2개짜리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 보좌진들도 좀 불편하잖아요. 언제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그게 교황이 식사를 하실 수 있었던 그때까지 계속 갔죠. 선종 때까지 이어진 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본인이 이제 직접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었잖아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던 교황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비범한 그 여정을 거쳤죠. 추기경이었었죠. 그때는 이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이 사진은 AP통신 사진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네요. 교황을 저 뒤에서 1936년도에 태어났는데 12월 17일이 생일입니다.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축구 엄청 좋아했고 축구 선수 좋아했고 아르헨티나니까 탱고 추는 것을 좋아했었던 사람. 그런데요. 17번째 생일을 앞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도중에 충동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성당에 들어갔답니다. 성 요셉 대성당이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나를 그 내면에서부터 꽉 잡은 것 같았고 나는 그 순간 사제가 돼야지 되겠구나. 이걸 알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도에 베르고글리오가 예수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죠. 예수회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겸손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봉사를 해야지 되고 본인은 이름은 성 프란치스코를 따랐지만 이 프란치스코보다 예수회가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원주민을 존중하고 그래서 교회 서열에 쭉 오르면서도 직접 음식을 만들고 아파트에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등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격하지만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능했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손을 열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빈민가의 주교다. 슬럼 비숍 이렇게 불렸다고 하고 항상 본인이 얘기하기 사제들이 거리로 나가야지 된다. 변두리로 가야지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해방신학의 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예수회 회원들과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해방신학 현실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그쪽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가난한 사람과 섞이고 하는 것이 교황 후보로 만들었고 그 교황이 됐고 베네딕토 16세가 600년 만에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교황으로서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바티칸이 엄청난 위기에 있었죠. 추기경들은 교회를 안정시킬 지도자들을 원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는 다른 보수적인 베네딕토 16세와는 다른 교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조적인 성향의 진보적인 베르고글리오가 선출됐죠. 그때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는 우리 콘클라베 또 해야지 돼요. 이제 자신을
교황의 이름을 이제 추기경에서 빈민가의 슬럼 비숍에서 추기경으로 되면서 청빈하고 가난함을 중요시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프란치스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 되고 나서도 굉장히 그 청빈한 삶을 살았는데 88세로 이제 교황이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에 숨지셨어요. 12년 동안 10억 명이 넘는 카톨릭 신자들을 이끌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했고 카톨릭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던 시기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뤘죠. 이민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민자의 뭐 권한 같은 것을 보호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백악관에 와서도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이 교황의 입장하고 그 카톨릭 그 교리에 대해서 어느 만큼 벗어났는가는 조금 구분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뭐 성학대자를 만든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뭔가 이전에 감추려고 했었고 오픈마인드도 안 하고 했었던 교황청과는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보수주의자들과 엄청나게 충돌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싫어하는 주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슬림 성직자와도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기후변화, 아주 무슨 운동권 같이 일을 했어요. 전쟁은 끝내야지 된다. 이번에 부활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얘기를 했고 전 세계 신자들을 반영하는 주교들을, 말하자면 유럽에서만 이렇게 꼽은 게 아니죠. 그런 주교들을 교회의 지도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이 교황은 본인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미래가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이어서는 안 된다. 현대 세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같이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곳을 방문을 했죠. 여긴 이제 캐나다에 갔었을 때의 교황의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해놨는데 어디로 갔어요? 사진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겸손한 것은 이분이 단순하게 그냥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뭐라고 말하나요? 왜 성스러움, 교회에 특히 이제 교황이 주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신성함 같은 거, sanctity라고 할까요? 그런 신성함 같은 거를 막 과시하는 무슨 의복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위 해야 될 때는 했지만 그런 것은 영혼의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혼의 골다공증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단지 사람들과 같이 있고 보통 사람들과 같이 신자들과 어울려 살고, 만약에 바티칸에 12개짜리 방에 있고 밥도 혼자 먹고 음식도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을 먹고 했다면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죠.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많은 매체를 종합적으로 전해드리는 거지만 주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 영국에서는 이코노미스트 것을 이렇게 합쳐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방탄교황차 안 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껴안을 수가 없다고, 신자들과 포용하고 어린아이들도 막 이렇게 보듬어 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셀카도 찍을 수 없고 아이들을 막 간지럽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또 할아버지하고 안기는 거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교도소도 가고 싶으면 자주 가고 아주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했다는 거죠. 홀리 더스데이에 교도소에 가서 그 죄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발을 또 말려주고 입을 맞춰주고, 좋은 목자는 그 목자의 손을 더럽혀야지 된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었던 말이고 한 일이고, 이게 프란치스코도 자신의 이름을 따온 그 프란치스코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좀 모호한 정치 성향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그 페로니스트, 페론 인기 영합주의를 했잖아요. 페론은 에바 페론이 됐던 페론은, 그래서 페로니스트적인 인기 영합주의를 싫어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경멸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또 성직자로서 너무 앞장서서 정치인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모호했었던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교황이 주교들에게 보내는 그 회칙에서 좀 뭔가
뭐 아쉬웠었던 것 같은 것들도 얘기를 했고, 너무 소비주의, 이윤 추구 이런 현대 사회를 강하게 비판했고, 그 회칙을요 트럼프 대통령 교황청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같이 갔을 때 그 회칙을 전해주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민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냉혹한 점은 임기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많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다치는 데부터 탐욕이 커지고 나만 잘 산다 이런 세상이 된다면서 노숙자들에게 뭐 예를 들어 노숙자 수백 명에게 피자를 교황이 직접 준다던가 시리아 난민촌 직접 갔잖아요. 이게 이제 그 교황이 해왔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황은 이제 오픈니스, 가장 교황 가운데 열린 마음을 오픈 마인디드한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가 취임할 교회 당시에 교회 그 내부가 성학대 이런 게 많았었죠. 스캔들,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카톨릭 그 전통을 거슬러서 교리만을 막 완벽하게 이건 무조건 지켜야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거부를 했죠. 뭐 낙태라든가 안락사라든가 동성 결혼이요, 민사 결합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sin은 sin이다, 죄는 죄라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사제, 뭐 여성 부재 여기에 대해서도 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긴 했죠.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는 어떤 뭐 좀 오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자, 이해하자, 이게 사회다라는 걸 했죠. 현대 교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동성 커플 결혼은 아니지만 민사 결합은 지지했고, 게이 커플 축복, 축도 허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비난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성소수자 대모, 대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도 세례받을 수 있다. 1983년 이후에 처음으로 바티칸의 어떤 룰을 개정을 해서 성학대, 바티칸이 했었던 어린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학대 같은 거, 거기에 대한 피해자도 피해자라고 딱 규정하는 것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카톨릭이니까 재혼한 사람도 성체를 받을 수 있다는 뭐 가능성의 문을 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교회에서 추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굉장히 혹독했던 게 자본가의 탐욕,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고 예외를 두지 않았고, 가장 강한 분노는 내부, 교회, 카톨릭 내부, 여기선 무소리만치 분노했고,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 예수회 그때 시절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권위주의적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으로 막 사람을 현혹한다던가, 피를 빠는 사람들, 위선자들, 그리고 바티칸 내에서 겉으로는 목자지만 실상은 그 바티칸 내에서 뭔가 이 성직자로서의 본인의 경력을 쌓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엄청 혹독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바티칸 내부에서 적들도 많아졌죠. 대신에 이제 교황청의 재정 같은 것은 훨씬 좀 뚜렷하게 투명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에 반대하는 적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이 성직자의 성학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 교황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티칸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두긴 거뒀지만, 대신에 이제 독단적인 교황이야, 겉으로만 저렇게 살포시 웃지, 이런 비난들도 엄청 많이 받고, 그리고 이걸 살살 해야지 저렇게 조급하고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수세기 동안 계속 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협의하면서 무슨 한 발 나가면 두 발 물러서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이 교황이 몰랐겠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된다 하니까 했겠죠. 그래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요, 이 교황청 안에서 정치 내부를 보자면 많이 해임했어요. 해임하고 라틴어 미사 사용도 제한을 했잖아요. 본인이 굿모닝하고 인사할 때 이탈리아어로 하고, 그리고 주교회의의 평신도도, 여성의 참여도 허용한 사람이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전임 베네딕토 16세가 우아하다, 클래식하다 하고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과 미국 교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가지기도 했었죠. 제3세계 출신도 뭐
추기경에 임명을 했잖아요. 뭐 한국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길게 미국과 뭐 예를 들어 쿠바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외부 활동에서는 성공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표현인데요. 이 어깨 너머에 이렇게 아주 그 온화한 이 웃음이요. 이 웃음을 짓고 아, 도대체 이 사람 진짜 동기가 뭐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기쁨을 전하면서도 침묵을 언어처럼 다루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스스로 수백 가지 죄, 내가 저지른 실수를 고백을 했고요. 아마 이건 이제 아르헨티나 그 전쟁 당시에 더리워라고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76년부터 83년까지 그때 본인이 더 적극적이지 아니었다던가 그런 죄를 뭐 증거는 없지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고 속죄해야지 되는 거 많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의 속죄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자비 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비로운 교회는 결코 닫혀있는 교회가 어떻게 자비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임무는 세례를 받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혼에게 이제 케어하고 돌보고 은총도 있고 사랑도 주고 하는 뭐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믿음을 교황 재임하는 내내 행동으로 실천을 했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부터 이제 뭐 9일 동안은 조문 기간이고 그 뒤에 몇 주일 뒤에 이제 딱 그 비밀 이제 교황 선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가 떠난 지금은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 거대한 문이 확 열렸었다가 서서히 닫힐지도 모른다. 이 사람만큼 더 오픈 마인드 되고 더 서민적이고 하는 교황이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야.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부터는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창을 그대로 열어두는 것을 해야지 하면서 앞에를 그 편집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할 수 없이 또 마이크 작동 또 잘못해서 마이크 절대로 안 꺼놔야 되겠어요. 끄진 않았는데 오늘은 또 소리를 줄여놨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되겠고 오늘도 그래서 오늘까지는 채팅창이 열리지 않을 것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대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작하니까 8시 55분부터 5분 동안 대기하는데 그 대기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채팅창은 그대로 나중에 열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뭔가를 제가 뭐 인포메이션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교황이 2015년도에 오바마의 초대를 받아서 미국에 와서 백악관에서 연설한 것을 해놨고 뭔가 아무튼 뉴스와 관련된 것을 하고 그래서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밑에 더보기란이 있잖아요. 화면 아래 설명란 더보기란 쭉 클릭을 하시면 나중에는 제가 오늘 방송됐던 아이템을 전부 분으로 이렇게 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 거기만 클릭하시면 거기부터 보실 수 있거든요. 해서 55분에 대기 화면 켜놓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9시 그 더보기란에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9시 뭐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이 시그널부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채팅창 문 안 열리게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오늘 그 교황 관련 뉴스들이 계속 제가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질 텐데요. 미국 뉴스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종로 일대에서 대규모 연등회 전야제 열립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야 전라남도 목포에서 봐주시는군요. 37장 선생님께서는 예쁜 할미꽃 선생님 마이크 체크 좀 했어요. 마이크 체크 나중에 했고요.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라는 질문에 양심에 따라 살면 된다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네, 그렇죠. 이제 신앙이 동료들과도 얘기를 하고 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 꼭 그 신앙의 가이드에 따라서 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걸 어느 것이 옳은가 내 양심.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은 커먼 센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 한국을 더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프란체스코 교황 이직 혐오 당당수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아름드리 선생님, 네, 사망하셨다고요? 네, 사망하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선종했습니다. 영화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진보적인 예수교라고 써주신 분도 계시고, 자, 뒷부분에 조금 더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시그널 게이트요. 굉장히 크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고, 결국은 국방장관 자신이, 이 사진 참 잘 골랐네요. 국방장관 자신이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이거잖아요. 지난번에 시그널 게이트가 있었을 때 뭐 그런 일 없다, 뭐 기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시그널이라는 앱을 통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막 전투기를 동원을 해서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을 뭐 몇 명이었었죠? 20명 조금 넘었던가요? 그리고 잡지 애틀란틱에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까지 실수로 거기다가 해서 이 편집장이 그 과정을 다 봤는데, 아니 그 보통 사람들도 쓰는 그 앱,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해킹당할 수 있는 그걸요, 그대로 그 정보를 본인의 와이프, 동생도 지금 국방부에서 일시키고 있어요. 본인의 개인 변호사와도 공유를 했답니다. 국방부에서 이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방부 내부에서 말이야,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폭로를 했다. 요즘 국방부에서 중요한 사람들 해고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할 게 아니지 않나요? 국방부 내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폭로를 했다. 그게 아니라 내 와이프와 이 비밀 공유를 했어 안 했어? 내 동생과 공유를 했어 안 했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잘못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던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내부자들이 고발을 했다고 지금 비난하는 국방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국방장관이 팍스뉴스에서 그 팍스 앤 프렌즈 주말 진행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하도 이제 지지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소령 출신이고요, 거기서 이제 국방장관까지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린 이런 이슈를 다룰 국방장관으로서 그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가, 비판이 커질 겁니다. 예멘 그 폭격도, 폭격해서 사람들이 뭐 얼마큼이 숨졌대 그거 확인하고, 뭐 백악관에 누구 국가안보보좌관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막 좋다고 웃는 그런 무슨 뭐 거 보내고 막 서로 그랬잖아요. 그때 예멘 후티 반군만 숨진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숨지고요, 민간인도 숨졌거든요. 자, 이 문제는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역시 지금 항상 그 행정부가 약간 대통령의 인기가 약해진다, 이럴 때는 그 뭔가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도 많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행정부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국무부의 부처 개편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마르코 루비오도 가짜다, 지금 뭐가 나오면 일단은 다 가짜라고 버티고 봅니다. 여기에 maybe 그 한국 그 내용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냐하면 그 뭐 영사관이라든가 대사관을 폐쇄하는 그런 것들 좀 아프리카에 많이 있었지만 한국에도 몇 군데 있고, 뭐는 뭐 부산과 합쳐지고 어디는 뭐 영사관에서 일을 봐야지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지금 이거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사관, 대사관 뭐 이런 문 닫는 거, 영사관 문 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난민 관련 부서도 축소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외교관은 폴리티코예요. 이런 것을 두고 뭐 미친 소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크레이지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떤지 두고 봐야지 않은 문제죠.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가 약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국방부와 국무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장관 회의를 할 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오른쪽에는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왼쪽에는 국방장관을 둡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순서로 이렇게 펼쳐나가죠. 그런데
그러한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지금 이렇게 스캔들에 휘말렸고요. 국방장관 스캔들은 요즘 이민에 관련해서 많은 거잖아요. 지금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엘살바도르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 석방해라. 이 사람 결국은 미국에서 많이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들, 테러 감옥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거기서 일반 감옥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감옥은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거든요. 그 계속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그 감옥 앞에 가서 찍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그렇고, 지난주에 이 가르시아를 만난 크리스 반 홀렌 메릴랜드주의 연방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 이제 뭐 비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슨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가르시아의 와이프잖아요. 가르시아의 와이프와도 같이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갱범죄와 싸운다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죠. 불법 체류자. 이 사람은 뭐 갱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가짜 합성한 사진을 놓고 그 사람 손에 있는 문신이 아니에요. 문신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아닌 것을 이거 봐라. 이게 MS-13 갱단이 아니고 뭐야 하면서 제대로 갔다. 우리가 실수로 보낸 게 아니야. 실수로 보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지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갱단들을 다루고 있어. 특히 불법 체류자들인데 쫓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그런 갱범죄와 싸운다면서 그걸 헌법상의 권리를 무시하는 건 또 뭡니까? 너무 위험한 견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에 내놓지 마세요. 갱범죄와 싸운다는 것 법원에서 판결도 하고 하니까, 그럼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갱단이 아니지만 갱단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서 추방을 해야지, 그걸 왜 그렇게 헌법적 권리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연방대법원이 그래서 주말에 베네수엘라 사람들 추방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사무엘 얼리토라는 연방대법관이 클래런스 토마스하고 여기에 반대한 사람이고, 나머지 4명은 뭐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을 포함을 해서 다 찬성을 했잖아요. 브렉 캐버나우라든가 에미 코니 베렛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했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죠? 닐 고서치.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 얼리토가 연방대법원이 말이야, 이 같은 판결을 새벽 1시에 내렸나 봐요. 긴급하게 온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또 판결을 내리거든요. 비행기가 뜬다고 하니까 비행기 뜨지 못하도록 하기. 새벽 1시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딨어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의 연방대법관이 자신들의 동료 대법관을 비난할 정도가 되면은 미국은 지금 이민 이슈가 굉장히 지금 뭐 나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참 이 사람도 미디어 플레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세계에서 엘살바도르 저 대통령은 뭐야? 미국이 보내는 뭐 베네수엘라 사람이 아닌 심지어 본인의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그런 감옥에 가두고 말이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딱 제안을 합니다. 수합하자, 바꾸자. 뭘 바꿔?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사이에 또 일들이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정치 수감자들을 풀어주고, 베네수엘라가 풀어주고, 그러면 엘살바도르도 베네수엘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갱 멤버다 하고 보낸 그 가운데서 많게는 90%, 적게는 75%까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대요. 미국에서나 뭐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을 그럼 베네수엘라로 보내줄게. 이 같은 정치적인 제안을 하니까 또 그 마음속에는 베네수엘라와 또 이런 엘살바도르의 관계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파악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요 분위기 나빠요. 왜 이렇게 계속 나쁘면 어디까지 갈지 요즘에 무서워서 못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우지수가요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나스닥이 또 49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요. S&P 500도 145%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못 열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로 많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불법 체류자면 무조건 인권, 헌법상 권리도 없는 줄 알아요. 트럼피들은 이렇게 그 MH 루나 달 써주셨고요. 그리고 하물며 갱단이라면 더더욱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들 한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자들이 뭐 무슨 인권이야 갱단인데 이렇게 하니까 동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치러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시민권자 아니면 인간 취급도 안 함? 글쎄요, 인간 취급도 안 하는 데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시민권자도 48시간 수감되기도 하고, 애리조나에서는 뭐 투싼 그 인근에서 열흘 동안 수감되지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주가는 폭락해서 2조 달러의 재산이 먼지로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들 참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네요. 정연우 선생님. 미국 시민들도 세금 안 내고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세금 잘 내며 힘든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지켜줬으면 합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경제 뉴스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세 문제 많이 말씀 안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헤비한 뉴스들이 많아서, 그리고 관세에 관해서는 지금 톡 튀어나오는 그런 뉴스는 없거든요.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국가들은 개발도상 국가들이다. 오늘 제가 뭐 인도의 어떤 신문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의 경제학자 자야티 고시라는 분이 쓴 거던데요. 인도 신문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고 많은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본인의 칼럼을 쓰는 그런 거기에 쓴 건데, 왜냐하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뭐 수출 주문 하려고 하다가 hold, please hold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은 생산까지 위협이 된답니다. 일단 스탑.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저렇게 금융 불안정 같은 것들이 관세의 전체 효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상호 관세는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관세 효과가 나오기도 전에 금융시장이 저렇게 불안정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계 경제 안정성도 위험하고 있다. 그 사이에 아마존, 유튜브, 메타는 얼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백악관에 돈 주고 본인들의 프로그램을 이 부활절 액으로 아이들 달걀 굴리기 위해서 마음껏 이제 본인들 그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백악관에서 이걸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주요 뉴스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하면 거의가 이제 돈 아니면 정책인데, 돈에 관한 뉴스가 많거든요. 2억 4천만 달러 취임식에 이번에 모았답니다. 지난번에 또 이것보단 작지만 모으고 해서 이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들이 취임식 할 때 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모두 3억 4,600만 달러를 모았는데, 이게요 1973년도 언제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지미 카러 있고 뭐 레이건 있고 또 클린턴, 오바마, 뭐 아들 부시, 뭐 이런 사람들, 트럼프, 바이든, 또 트럼프, 그 73년 이후 다른 사람들 거 다 취임식 때 모은 그 금액보다 많답니다. 최대 기부자가 치킨 회사네요. 필그림 프라이드 500만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기부하고 하잖아요. 리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던데, 리플랩이 49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채우지 않기 위한 10만 달러 뺀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있고, 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자, 이거 뭐였었죠? 사진을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 카드, 골드 카드인가요? 골든 카드인가요? 트럼프 카드라고 썼네요. 여기는 아예. 이거는 이제, 트럼프 카드라고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이게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12개국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뭐
영주권 주고 나중에 시민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한 60개국이 투자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투자거나 기부거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재무부, 상무부 이런 데서는 이게 다 뭐 얼마큼은 100만 장을 판다고 하죠. 500만 달러짜리를 100만 달러를 팔아서 100만 명에게 팔아서 뭐 얼마를 모은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를 모아서 미국 빚의 뭐 몇 분의 1을 갚는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도 안 했어요. 대통령이 내가 제일 먼저 샀어. 본인은 뭐 시민권자인데 뭘 사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보통 이제 500만 달러를 내고 사려면요. 다른 나라도 있지만 500만 달러보단 싸죠. 헝가리가 이거 아주 뭐 유명했던 나라고요. 500만 달러를 내려면 보통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곳에 뭐 그거 영주권, 뭐 시민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산다고 하면 본인의 자산에 유동 자산의 10분의 1 이상은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10분의 1이면은 이 사람이 자산이 5천만 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5천만 달러면 세계에 10만 명 정도밖에 없답니다. 지금 100만 명에게 이 카드를 판다는 거잖아요. 10만 명 정도 관심은 많대요. 그러나 결국 막상 하려고 보면은 10만 명밖에 없고 그 10만 명은 대부분 또 미국에 살고 있답니다. 아직 행정명령에 서명도 안 하고. 그리고 오히려 미국 밖으로 나가겠다. 다른 나라 난 시민이 돼서 살겠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 관한 전기인데, 이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주식값이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그런데도 뉴스가 많아서 못 전해드렸는데, 프란치스코 교황하면 가장 세속과 거리가 먼 사람이고,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 하면 가장 세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 사람이 사는 방식과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니까 전해드립니다. 생각하는 기계예요. 책 제목이 The Thinking Machine입니다. 이 책은요, 스티븐 윗이라는 분이 쓰셨고, 엔비디아 하면 세계에서 가장 탐나는 마이크로칩, 지금도 물론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엄청나게 가치가 있죠. 엔비디아와 젠슨 황은 모순이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움직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젠슨 황은 다른 그 CEO들과는 좀 달라요. 테크업계 CEO들은 홍보진들이 뒤에 쫙 있어서 홍보진들이 나서고 어쩔 때 딱 나서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점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슷하긴 하네요. 이 두 분을 비교한다는 것은 아니고 비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드러내는 책이다. 저는 아직 이 책을 보지 못했지만 서평은 좀 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는 게 원래 그 Nvision, N은 알파벳이잖아요. Nvision, Visions of You 하는 그 비전에서 한 화장지 제조업체에서 따온 거래요. 이렇게 Nvision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부드러움, 이런 그 라틴어, 또 교황과 또 연결이 자꾸 돼요. 라틴어 부드러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엔비전 하려고 하다가 엔비디아로 했다고 하는데 1993년부터 이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CEO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계의 CEO 치고 중간에 바뀌지도 않고 공동 창업자이긴 하지만 공동 창업자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도 스티브 잡스 쫓겨났다가 다시 가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에서 현재는 세 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입니다. CEO 자리를 지켜왔고 분명히 이 엔비디아의 성공에 젠슨 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 책 Thinking Machine이라는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꼭 엔비디아와 이 젠슨 황의 좋은 점만 얘기하지 않는데요. 세련된 거죠. 이제 좋은 점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찬양서라고 하지 보겠어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그 문화, 경제가 없었다면 이거는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그 50년대 비트 시대를 다 거쳐서 스티브 잡스가 사과 깨물어 먹고 양말 안 신고 맨발바닥으로 다니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키다기보다 견인한다고 할까요? 하는 칩을 만들지 못했을 거다.
어떤 회사도 이렇게 빠르게 부를 창출하지 못했잖아요. 요즘 많이 내려가긴 하지만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9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3,300억 달러에서 3조 3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것을 이루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모르겠어요. 9년인가요? 10년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애플은 13년 분명히 여기 써 있고, 엔비디아는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3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중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려주기도 하고 했지만, 컴퓨터 게이머용 그래픽 칩을 판매하던 이 회사가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있게 되는 반도체 거물로 탈바꿈시켰잖아요. 탈바꿈시켰는데 젠슨 왕이요, 이제 엔비디아를 93년도에 공동으로 창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기자들에게 그냥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유의 검은색 자켓 입고 오늘 이거 멋지지 않아요 하잖아요. 어떤 때 반짝거리는 거, 어떤 때 무광, 이런 거를 입고 있어서 잘 알려졌는데, 그래도 또 여전히 이 사람을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대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된 거는 업계 내에 인력이 아주 자유롭게 이동됐고, 예전에 그 애플도 그랬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던 사람이 왔다 갔다. 그 업계의 자유로운 이동. 또 이민자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재능, 대학과 연방정부가 후원을 한 연구. 이거 지금 중요한 건데 지금 다 깨버리고 있잖아요. 단기 보상을 포기하고, 이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이 못했던 눈에 보이는 단기. 이걸 포기하고 장기 성과에 투자를 한, 이게 뭐 그러면은 엔비디아 젠슨왕 혼자가 한 건 아니죠. 이 사진들이 그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주 기회가 눈앞에 딱 오면은 젠슨왕이 대담한 결정을 내려버렸죠.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지금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젠슨왕이 무슨 뭐 63년도에 태어났는데 대만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미국에 도착했는데, 처음엔 가족이 미국을 몰라서 켄터키에 무슨 부트스쿨, 거기가 무슨 영재들이 가는 스쿨인 줄 알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레곤에서 거의 대부분 청소년기 보내고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실리콘밸리로 옮겼고, 석사학위 받고 나서 PC 게임용 칩을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공동으로 창업했는데, 그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고 늘 괴짜였답니다. 이 사람도 괴짜처럼 안 보이는데 괴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유명한 칩 제조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은 우리가 또 느끼는 게 많잖아요. 제일 좋은 게 이 젠슨 왕이 처참하게 실패했던 것들이 많대요. 그런 처참하게 실패했던 뭐 초기에 뭐 많다기보다 몇몇 결정 같은 것을 아주 잘했고, 그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요, 블레임을 엄청 많이 한대요, 젠슨 왕이. 그리고 소리를 그렇게 지른대요. 막, 그리고 속도를 해야 돼. 속도를 해서 빨리빨리 해요. 대만계인데. 빨리빨리 해서 속도 내는 것을 처음부터 장려했으니까 많이 다른 회사보다 앞서가기도 했지만, 소리를 엄청 질러서 잘못하면 이게 뭐야 하고 냅다 소리부터 질러놓고, 그런데도 엔비디아 다니는 사람들 회사 만족도가 엄청 높잖아요. 해고하지 않는답니다. 뒤끝이 없나 보죠. 네, 그게 이 사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013년도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뉴트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이거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기 전에, 뭐 선지자적인 게 있는 거죠. 알아차리기 전에 알아차려서 이걸 이제 확 낚아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2024년도 중반기에 이 책의 마무리가 끝났기 때문에 요즘에 막 내려가고 하는 것까지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지금 뭐 당장 수그러드는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지낸대. 그리고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민첩하게 일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직속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요, 55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취합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이런 테크 업계의 CEO의 경우는 직접 이 CEO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1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55명이래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저 사람은 취미가 일이다. 취미가 또 이메일 보고 업무하는 거. 그래서 집을 뭐 어디다가 크게 지었는데
짓는데 본인이 그 나무를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무를 쭉 심어서 나중에 다 뽑아냈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면서도 너무 바쁘니까 가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1월 말에 그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뭐 엔비디아 칩 뭐 싼 거 조금으로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걸 해낼 수 있어 해서 가격이 내려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는 이 시장의 선두주자죠. 생각하는 기계라는 이 책, 뭐 생기 넘치는 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스노우볼 같은 책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가 스티브 잡스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일반 생각뿐만이 아니라 워렌 버핏의 책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네브라스카에서부터 미국의 문화 같은 것까지 쭉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민 온 사람들은. 그리고 미국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더군다나 이 존슨 왕은 대만에서 10살 때 왔기 때문에 그 이민자로서의 그것까지가 있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나 아니면 워렌 버핏의 전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인공지능에 대한 그 사려 깊은 태도도 있지만 굉장히 뭐 좀 어떤 때 무분별하게 시도하는 태도 그 사이에 있겠죠 물론. 그런데 다른 그 인공지능 전문가들과는 좀 달리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사진들과 의견 충돌을 했었던 것과 조금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요 인공지능 위험성 누가 얘기하면은 무슨 위험하기는 전자레인지와 마찬가지예요. 전자레인지 뭐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없어요. 지금 몇 년째 사용 안 하고 없는데 전자레인지 작동 방식과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후반부에서 작가가 물어봤대요. 이 존슨 황에게 다시 한번 그 스티븐 윈이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생각나는 대로 얘기 좀 했더니 그냥 답변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격분을 했답니다. 버럭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격분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무슨 그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면 격분했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가 보다. 뭐 어느 정도 위안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인공지능으로 엔비디아와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적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될지, 인공지능이 인류를 정말 멸망시키게 되는 게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 한가운데는 이 존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CEO가 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그의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섹션인데요. 마지막 섹션에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거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10억 달러 하버드 대학교에 기금 안 준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면 20몇 억 달러, 10억 달러 전체적으로 약속했던 것은 90억 달러. 그런데도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버드에 아주 야심차고 단단하고 트럼프의 괴롭힘에 저항하는 그런 것들, 대담한 입장, 학문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이 하버드 대학교의 준비, 지금 처신, 입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론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얘기예요. 미국 대학이 너무 좌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우파가 하는 주장은 과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그리고 백악관의 그 같은 위협과 강압으로 개혁을 이룰 수도 없다. 괜히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뭐 사람들 약한 사람 도와주자 뭐 이러자 성소수자도 보호하자 하는 건데 그걸로 이렇게 다 과학에 연구하는 돈 들어가는 거 인문학적인 분야는 대체적으로 좋은 교수님을 초빙한다든가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과학과 같은 데 실험 엄청난 돈 잡아먹는 기계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계속 인공지능 이전에 인터넷 그 이전에 산업화 의학 뭐 패턴 의학에 있어서의 특허 발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인 논쟁을 형성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시도 대학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특징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헝가리가 빅토르 오르반이 대학을 문 닫게 한 대학까지 있다니까요. 이렇게 세금 위협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쓰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적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대학들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대학이 잘못돼서 돈을 연방정부에서 주기로 약속하고 의회에서 약속한 것을 금지한다면 그게 무엇인지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법원에서 그러네. 이거 돈 안 줄만 하네 하는 거기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 이것도 실수로 편지가 잘못 간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은 백악관이 베네수엘라 그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 사건에서처럼 판사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을 이미 보여줬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상하탑까지 끌고 오면 미국 사회 전반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제도 수백 명이 각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관세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불법 체류자 추방 방식 등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했잖아요. 하버드가 중대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에게 굴복해온 법률사무소, 기업을 포함한 다른 그런 그룹에서 또 마찬가지로 저항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결정을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사설을 실은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그래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조의를 표하고 애도하고 하는 기간 9일 동안 잡혀 있고요. 아우 굉장히 지금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 성베드로 성당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 있네요. 의식과 절차가 있죠. 우선 교황 반지를 깨부숴야지 되죠. 디스트로이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사적으로 거쳐 하셨던 그곳은 완전히 이제 sealed, 봉인이 됩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에 안치가 되고 전 세계에서 추기경들이 이제는 다 로마로 향하고 있죠. 새 교황을 장례식 치르고 교황을 선출을 하고 비밀투표에서 추기경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요. 그때까지 이제 계속 하잖아요. 연기가 날 때까지. 뭐 하얀 연기, 까만 연기. 반복이 되죠. 추기경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가 추구한 진보적인 카톨릭 교회를 이어갈지 아니면 그 이전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또 그 이전의 보수적인 전통으로 이어갈지 지금 이제 그런 시기 뭐 세계의 많은 것들도 지금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뭐 눈물 흘리는 그런 그 신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생애 마지막 날 짧게 미국의 그 부통령과 만났잖아요. JD 벤스 부통령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노라 하는데 무슨 얘기를 교황이 그렇게 편찮으신데 많이 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JD 벤스 부통령이 굉장히 아프셨다. 마지막으로 만난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만났어요.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기를 원했던 지도자. 영국의 요크의 대주교 스티븐 코트레일 대주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동시에 대단히 인간적이었다. 유쾌하고 생기가 넘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빛나는 분이었다. 이탈리아니까 이탈리아에 며칠 전에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그 조르지 멜로니는 위대한 인간이고 위대한 목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그의 우정과 조언, 가르침을 누릴 특권을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오늘 이탈리아 하면 축구잖아요. 이탈리아 전역에서 바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면서 축구 경기는 취소가 됐습니다. 누가 그를 이을 것인가?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죠. 한 15명 뭐 명단이 지금 쭉 나오고 있고요. 이분이요. 의사 말을 안 듣고 바쁜 스케줄대로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와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 하면은 그 인간성과 공감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결국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의를 많이 말씀하신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창에 써주신, 방송 동안에 써주신 것도 제가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슨왕 성격이 제이리 선생님이 존슨왕 성격이 그지 같은 것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황의 상징인 지팡이와 고깔모자는 옛날 한국에서 모계사회의 통치자였던 삼신 할머니의 복장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트럼프는 교황 선종에 대해서 논평이 없나요? 어머, 제가 지금까지 그 점을 방송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못 봤는데 혹시라도 있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할 리가 없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그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열심히 뭐 여러 사람들 비난을 하고 연방 대법원도 비난을 하고 하는데 제가 혹시 못 본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겁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교황청에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었습니다.